군사평론가 김대영 위원님을 다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대해서 맛보기 설명을 맛보기만 했죠. 맛보기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 대만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센 공군력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과 대만이 이제 단교를 하면서 전력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약화가 됐고,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초기에 잘못하면 이제 제공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된 이후로 중국군의 방공 식별구역 침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사시 대만에 진입할 수 있는 견제하겠다라는 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중국과 대만의 공군력부터 비교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전력차는 과거를 좀 돌아보면은 1950년대 이제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쫓겨서 대만으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공군 전력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대만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센 공군력을 자랑했어요. 우리보다도 먼저 미국으로부터 이제 군사 원조를 많이 받았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1958년도에 금문도에서 이제 포격전이 일어납니다. 금문도를 놓고 맞은편에 있는 샤먼이라는 곳에서 이제 포격을 시작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에 치열한 포격전이 개시되는데, 그러면서 공중에서도 이제 공중전이 일어납니다. 대만 공군 F-85 세이버하고 중국 공군의 미그-15가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수적으로 이제 사실 중국 공군이 당시에는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으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AIM-9 사인드와인더를 대만 공군에 긴급하게 이제 제공을 하죠. 당시 대만에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해병대 정비 요원들이 사인드와인더를 대만 공군 F-86 세이버에 이제 장착을 해줬고, 그걸 단 전투기들이 이제 올라가서 공중전을 벌였는데 정말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대만이 이제 미국에 요청을 합니다. 당시 최첨단 전투기였던 FX 스타파이터를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조를 받죠. 가장 먼저 동북아 공군 가운데서 스타파이터를 운용했던 나라가 이제 대만이고,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야, 그 당시에 그 전투기를 미국이 대만한테 원조할 정도였더라면은 굉장히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돈독했겠구나. 하지만 이제 미국과 대만이 이제 단교를 하면서 전력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약화가 됐고, 80년대 들어서 미중 간에 이제 수교가 맺어진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거를 반대해왔고, 신규 전투기 구매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미국도 대만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역량만 지원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대만이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IDF 경국 전투기를 자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IDF 경국 전투기를 저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만의 군사 전문가 평론가분들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KF-21 보라매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전투기는 기체, 엔진, 항전 장비, 무장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실 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전은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고, 무장은 해외 구매를 하고 있는데, IDF 경국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다 국산화했다는 거죠. 이 동북아의 항공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중국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제 과거 소련 전투기들 이제 모방하거나 아니면 면허 생산했는데, 반면에 대만은 다 자기네들이 개발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많은 부분의 기술 같은 것들을 사서 만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줘서 한 거지만, 대만의 급박했던 안보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IDF 경국 저평가 이유를 아십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KF-X 사업 이렇게 보낼 때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목표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만도 자체 개발하다가 몇 대 생산 못하고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나의 논리로 쓴 거예요. 일본이 라이센스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도 자체 생산을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깎아내려야 우리도 전투기 해봐야 필요 없다, 돈만 비싸게 들고 사실 저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F2도 그렇고 IDF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전투기에 다 넣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국산 전투기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각 나라의 그런 전장 환경이라던가 군이 요구하는 요구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국내 개발을 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자주국방. F2도 깜짝 놀란 게 대한 미사일을 전투기에 4발까지 탑재하는 전투기는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 전무후무예요. 그 4발의 대한 미사일을 달고 연료 탱크까지 달고 비행을 할 수 있는 전투기는 사실 F2 전투기가 사실 유일합니다. IDF 건국도 딱 보면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미국의 고민도 그 전투기를 보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중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될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는 딱 대만만 지킬 수 있게끔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기술을 준 거죠. KF-21 보람에도 보면은 다른 나라 전투기에 없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4발을 이렇게 아래 탑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국산 전투기 개발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군의 작전 요구를 반영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한 뒤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성장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력의 질적 향상, 물론 양적 향상도 있지만 질적 향상도 지금 많이 된 상태고 일례로 지금 전투기 숫자만 보더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중국 공군, 해군 전투기 숫자가 한 1,500대 정도 됩니다. 1,500대 가운데 800대 정도가 다 4세대 전투기예요. 절반 넘는 숫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신 성능을 자랑한 전투기로 지금 채워져 있고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침공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중국 해공군 전투기 숫자가 한 600대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제 대만 공군은 전투기 숫자를 다 해봤을 때 한 400대 정도 되는데요.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중국군이 한 200대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중국군이 이제 많이 향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초기에 잘못하면 이제 제공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몇 년 전에 갑자기 이제 대만이 F-16V 이제 블록 70을 66대를 구매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 불균형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만 공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했던 전투기는 F-35B였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지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워낙 요즘 이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전력차는 계속 벌어지고 차선책으로 이제 F-16V 이제 블록 70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젠 20을 실제로 본 몇 안 되는 정말 한국 사람 중에 하나인데 F-35나 F-22보다는 사실 기동성 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져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존하는 스텔스 전투기 가운데 젠 20이 덩치가 제일 큽니다. 크기가 제일 커요. 좀 무섭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에어 차이나라는 이제 에어쇼 차이나 그게 대표적인 에어쇼인데 이제 2016년도에 젠 20이 처음 나왔고 스텔스 성능을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것들을 젠 20 나오기 전부터 계속 보여줬어요. 감추지 않나요? A사 방식으로 이 레이더 반사 면적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계 모형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아 얘네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기술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제니20 실제로 비행하는 거 보니까 RCS 저감시키는 코팅 기술이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F-35의 기술을 중국이 이게 해킹했다는 얘기가 중국이 굉장히 좀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미국을 많이 좀 뺏어왔다는 걸 느꼈고 이것도 제가 최초 공개하는 건데 제니20 잘 보시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총이 없어요. 안 단 거예요? 못 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총을 발사한 장면이 나온 적이 없어요. 기총이 달려있는 부분도 없고 미사일만 운용하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이 시점에서 퀴즈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젠20의 기총을 찾아서 실증 사진을 보여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프로파일러에서 바로 선물을 드리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다만 이제 세 번째 중국의 항모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젠 31 같은 경우에는 기총을 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젠 31 시제기도 실제로 봤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제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그 29에 썼던 그 RD33 엔진을 썼기 때문에 이륙을 하는데 이 애프터 버너를 키면은 검은 연기가 훅 하고 나옵니다. 야 저거 달면 저거 시인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았는데 F4D 엔진 중에 검은 연기가 쫙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불완전 연소된 거잖아요. 사실 이제 중국 차세대 전투기들의 문제가 엔진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중국 전투기에는 다 심장병이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중국 해군이 사실 군함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물만두를 빚듯이 군함을 찍어낸다라는 식으로 막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중국의 항공모함의 꿈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중화민국 시절부터 해군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건조를 못했지만 지금 이제 갈라섰잖아요. 지금의 중국이 항모에 대해서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양안 관계였어요. 1995년도, 96년도에 3차 양안 위기가 이제 벌어졌고 그래서 막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대만 앞바다에 떨어지고 그에 맞서서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대만 해협 인구로 몰려오니까 중국군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죠. 그래서 결심을 한 게 우리도 항공모함이 있어야겠다. 90년대 후반부터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는 계획을 본격화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에 버려져 있던 항공모함을 이제 가져와서 야오닝함을 만들었고 그거를 또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제 산둥함인데 유사시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 해공군이 바다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되게 좀 어려웠고 훈련이나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G2라고 할 만큼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을 했고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이 된 이후로 군의 그런 훈련이라던가 연습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러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죠.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지원하고 하니까 군에서도 이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만의 방공식별국을 잘 보시면은 중국 내륙까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냐? 방공식별국이 만들었을 그 1950년, 60년대만 하더라도 내륙까지 정말 작전할 정도로 대만 공군력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요즘은 중국 공군이 오히려 이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많이 침범하는데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으로 하냐면은 일본의 오키나와하고 대만 중간에 보면은 미야코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중요한 아주 그 해상 교통로인데 그쪽으로 날아오거나 남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또 빠져나가는 또 해협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바사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바사 해협 아니면 이 미야코 해협 쪽으로 중국 군용기들이 많이 와요. 근데 왜 그럼 그쪽으로 오냐?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가겠죠. 위치하는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바사 해협 아니면 미야코 해협에 딱 있습니다. 거기에 3차 양안 위기 때도 위치했던 곳이 그 근처였습니다. 요새 최근에 이런 중국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사시 대만에 진입할 수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견제하겠다라는 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너네 여기 오면 우리한테 당할 수 있으니 오지 말아라는 반접근 거부 전략의 이제 하나로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공격 편대군 구성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의도를 나타낸 공격적인 성향으로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베트남 군함을 격침시킨 적도 있잖아요. 중국은 주변국을 볼 때 언제든지 자기 속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중국이 주변국에 하는 그런 상황, 북한에서는 평도 북도배라든지 그다음에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당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거는 변명이다. 군인으로서는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 현장에서는 긴장이 고조가 돼 있는 건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합망류가 우리로 치면 이제 합참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굉장히 좀 자세한 자료를 내보내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우리 방공식별구역 침범인데 우리 군에서 약간 그런 자료 안 내보다 보니까 대만도 그전까지 우리 군처럼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워낙 요즘은 이제 중국군 군용기들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많다 보니까 자료를 내보냅니다. 우리 군도 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명백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군에서는 재생산한 걸로 내보내는 거는 얼마든지 내보낼 수가 있는데 실제 명확한 자료를 내보냈을 때는 이걸 조금만 분석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사실 장군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이제 동북아에 있는 공군 대부분이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공기가 날라왔다 정도만 과거에 콕 집어서 그러면 양안 간에 예. 전쟁이 정말 발발할 것이냐.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중국군 항공기가 어디 소속일 거라고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당연히 공군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일 많이 침범하는 거는 해군이에요. 정찰기 이런 것들 보면은 윈8 계열 이제 수송기를 개조한 정찰기들이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는 공군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해군 항공대에서 운용해요.
중국은 좀 방공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쪽은 해군 항공대가 담당을 하고 육지와 맞닿아 있는 쪽은 공군이 이제 방공을 주요 작전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군 전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습을 할 수도 있고 양안 간에 뭔가 위기가 생기면은 공군 전력들이 주요 타격 전력으로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고.